감가상각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각 범위액 계산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한다.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한다. 이거는 세법상 송금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한도액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알아둘 게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가액, 이거는 세무상 취득가액이죠. 세무상 취득가액 알아야 되고, 내용연수,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무슨 정률법, 정액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알아야지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법상 송금 산입 한도액,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취득가액이죠. 취득가액 보시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이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 포함입니다.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액 포함한다. 우리는 앞에서 즉시상각 의제 배웠죠? 즉시상각 의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는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 해가지고 즉시상각 의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죠. 취득세. 취득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법률에 의한 평가증이죠.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이거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평가증. 그러니까 그것만 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증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임의평가증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법인이 임의로 자기 건물 취득가액이 5천인데 8천으로 임의평가증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8천으로 만약 해놨으면은 송금 산입 3천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임의평가증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 경우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을 고가매입하는 경우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물을 고가매입한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거죠. 시가가 5억이고 5억인데 8억에 매입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이 3억 원 있죠. 시가 초과액은 3억이죠. 8억에서 5억 빼면 3억이기 때문에 그럼 그 3억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송금 산입 3억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입금 산입 부당행위 계산 해가지고 소득 처분하는 거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서 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고가로 매입하여 취득가액과 정상가액 차익이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경우 정상가액을 취득가로 한다.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한 거죠. 특수관계 없는 자, 일반인으로부터 취득가액이 훨씬 더 비싼 겁니다. 일반인으로부터 건물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가 5억인데 매입가액은 8억이다. 그러면은 시가의 130%가 6억 5천이죠.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 그럼 이 6억 5천이기 때문에 정상가액 초과분 8억에서 6억 5천 뺀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비정 기부금이죠. 이거 만약 국가로부터 건물을 고가 매입했다 그런 경우는 법정 기부금 정상가액과 매입가액 차액 1억 5천만 원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부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정상가액 초과분 1억 5천만 원은 송금 산입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장기 할부 조건 자산을 매입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하는 경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이자 비용으로 송금 산입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 관련 지출 중에서 고정자산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증가시킨다.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있죠. 엘리베이터 설치. 내용연수 증가시킨다. 이거는 뭐 리모델링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 가치를 증가시키는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 본래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 설치, 빌딩에서 피난시설 설치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가치가 없는 건물 있죠? 그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의 복구, 완전히 훼손된 경우입니다.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 없을 정도로 훼손된 거를 다시 복구시킨, 다시 고치는 거죠.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이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본적 지출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수익적 지출은 고정자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벽에 도장, 그 다음에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기계에 손목된 부속품이나 벨트의 대체, 이 소모품이죠. 소모된 부속품이나 벨트의 대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교체체.
그리고 지금 5번이 좀 어렵죠?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례, 삽입. 그러니까 이 자본적 지출 4번하고 수익적 지출 5번은 이거는 둘이를 반드시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복구는 자본적 지출. 재해를 일단 입었지만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죠. 수익적 지출은 재해를 입었지만 그 외장의 복구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4번인가 외워야겠죠? 이 4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그리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바로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은 바로 송금 산입, 비용 처리하고 바로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해서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이게 지출액이 자본적 지출액인지 수익적 지출액인지 구분해 가지고 근데 수익적 지출은 안 나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왜냐하면 수익적 지출은 어차피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왜냐하면 세무조정이 복잡해요. 취득가액 일단 가산하고 감가상각 과정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한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즉시 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이건 자본적 지출이죠.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10년 지난 건축물이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따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 내용연수 있죠. 뭐 20년 이런 거 이거를 적용해서 감가상각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보면 2019년 1월 1일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했고 신고 내용연수는 20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에 건물 취득했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은 2020년 8월 20일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그러면 둘이 지출이 다르죠. 그런 경우에도 이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기존 내용연수죠. 기존 신고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해서 세무상 상각 범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내용연수는 세무상 상각률을 결정하죠.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회사가 신고 내용을 했다. 신고 내용 연수는 세무상 상각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 내용 연수가 20년이다. 그럼 20년 동안 전부 상각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세무상 상각률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세부 조정해가지고 송금 인정 한도이겠죠. 송금 산입 한도액만큼은 송금을 인정하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세무상 상각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전부 내용연수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물에 포함해서 감가상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내용연수죠. 내용연수는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계산 시 상각률을 결정한다. 배웠죠? 내용연수는 내용연수가 20년이면 그 20년 동안 전부 감가상각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는 세무상 감가상각률을 결정한다. 세법인은 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상세히 규정한다. 그러므로 법인 추정에 의한 내용연수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 나오죠. 고정자산 감가상각 기준이 된 내용연수. 그러니까 기준 시가랑 비슷한 겁니다. 이 세법에서 기준, 군대에 보면 있죠. 기준 해가지고 딱 펼쳐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기준에서 법인은 기준 내용 연수의 25%를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에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내용 연수가 있으면 법인은 예를 들어서 기준 내용 연수가 뭐 5년이다. 그러면은 그 5년에서 25%를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에서 이제 법인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정 내용 연수입니다.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 이게 수정 내용연수, 이것도 다 배울 거예요. 특례 내용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산 내용연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이 기준 내용연수가 있죠. 기준 내용연수는 이건 여기 나옵니다. 기준 내용연수 나오죠. 이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 뭐 5년, 12년, 20년, 40년 있다. 그럼 법인은 기준 내용 연수의 25%를 가산 또는 차감한 범위에서 신고 내용 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이면 4년에서 6년 이 사이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 내용 연수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기준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고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기준 내용 연수는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업종 있죠? 건축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고 뭐 내용 연수가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개발비죠. 개발비는 20년 이내에서 법인이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인이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간 균등상각한다. 그리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있죠. 법인이 국가나 법정 기부단체 이런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기부한 후에 사용수익하는 거를 사용수익 기부자산이라 합니다. 그럼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장부가액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화하고 사용수익 기간 동안 균등상각한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2차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 그리고 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후에는 내용연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연수 신고기한까지 신고 내용수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법상 감가상각 시 반드시 신고 내용연수나 기준 내용수 동안 전액을 상각해야 하는 거 아니다. 배웠죠? 건물이 뭐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이고 신고 내용연수가 20년이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전부 상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신고 내용연수는 세무상 상각률을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0년 동안 상각해야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기간 시 적용할 상각률을 결제하는 요소이고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각률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며 한도 이내 범위 내에서 송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의제 있죠? 나중에 배웁니다. 감가상각 의제 배웁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상각률에 의해서 감가상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내용연수가 20년이라 해가지고 20년 동안 전부 상각하는 게 아니라 뭐 22년, 25년 이렇게 계속 상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세무상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 신고내용수가 5년 그리고 정액법이다. 그러면 세무상 한도액은 2,000만원이겠죠? 1,000만원을 5로 나눈 2,000만원. 그리고 회사 계상 상각비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만약 200만원이었다. 그러면 200에서 세무상 한도액이 200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 계상 상각비가 1,000만원이다. 세무상 한도액이 2,000만원이면 당연히 1,000에서 2,000 빼면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없다. 만약 300만원이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익 100만원 유보. 4년차에서 회사가 상각비가 없다. 그런 경우 정기 상각 부인액이겠죠? 정기 상각 부인액을 송금 산입한다. 그리고 5년차에 200만원 있다. 그러면 세무조정 세무상 한도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세무조정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의 신고 내용 연수가 5년이지만 5년 동안 전액 상각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신고 내용 연수는 세무상 상각 범위액을 계산할 때 상각률을 결제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800만원이 상각되었고 여기 보시면 3, 2, 1, 3, 2니까 800이죠. 800이 상각되었고 세무상 미상각 잔액은 200만원이다. 그러니까 그 미상각 잔액 200만원은 6년 차에 상각해도 되고 이후에 상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임의 계산 항목이죠.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기업 회계랑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세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는 임의 계산 항목입니다. 내용연수는 세무상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각률을 결제하는 요소고 세무상 한도액만큼만 송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일반적인 내용연수가 나오죠. 일반적인 내용연수 해가지고 신고 내용연수가 나오고 기준 내용연수가 나온다. 범위는 기준 내용연수 범위죠. 기준 내용연수의 75%부터 기준 내용연수의 125%까지 그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영업 개시에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 후 사업연도도 계속 그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용연수 신고는 연단위로 한다. 그리고 1을 보시면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인 경우 8년에 0.75를 곱한 6년부터 8년에 1.25를 곱한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고 내용연수다. 이거 신고기한을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수정 내용연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국 법인이 해당 내국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법인의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 자산. 시험에는 매입 법인 매입 법인의 기준 내용연수 나오고 매도 법인의 기준 내용연수 나오고 해가지고 매도 법인의 기준 내용연수에 얼마 이상 경과한 자산이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매입법인이죠. 매입법인한테 적용되는 기준 내용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법인의 기준 내용수가 아니라 매입법인 기준 내용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각주 보시면 기준 내용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에 대해서 취득법인이죠. 매입법인, 취득법인의 신고 내용수를 적용하면 감가상각 기간이 장기화돼서 원가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정 내용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정 내용수 적용 요건은
매입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이 법인이 취득한 경우입니다. 매입법인, 매도법인 아니에요. 매입법인의 중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이 수정 내용 연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내용 연수가 4년이다. 아니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인 경우는 수정 내용 연수는 8년에 50%를 곱한 4년. 그리고 만약 기준 내용 연수가 9년인 경우 그러면 9년에 50%를 곱하면 4.5죠. 그러면 4.5 1년 미만은 없는 것을 본다 하기 때문에 4년입니다. 수정 내용 연수는 4년이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1년 수정 내용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 신고기한은 그냥 한번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이 A1번 보시면 을 법인이 갑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 을 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는 20년, 갑 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는 25년, 경관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그러면 이 매입법인이죠. 매입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이기 때문에 경관 이 내용 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20의 50%는 1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은 50% 이상 경과했다는 겁니다. 을 법인, 매입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곱한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는 경우는 10년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을 법인이 갑 법인에서 취득한 중고자산이 있다. 그리고 을 법인은 기준 내용 수가 20년이다. 경관, 취득한 자산 있죠? 중고자산 A가 경관 내용 연수가 5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관 내용 연수가 5년이므로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고자산 A에 대해서 을법인의 신고 내용 연수 있죠. 을법인의 기준 내용 연수가 20년, 그리고 신고 내용 연수가 을법인의 신고 내용 연수가 15년이죠. 그러니까 이 중고자산 취득한 경우에는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법인의 신고 내용 연수 15년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고자산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환산 내용 연수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환산 내용 연수를 적용해서 상각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환산 내용 연수는 신고 내용 연수나 또는 기준 내용 연수, 법인이 신고한 경우는 신고 내용 연수, 법인이 내용 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 곱하기 12하고 나누기 사업연도 개월수죠. 만약 사업연도가 6개월이다. 그러면 6 해야 하니까 1을 곱한다는 거죠. 신고 내용 연수 5년이면 5년에 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 환산 내용 연수는 10년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3년도가 6개월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 연수는 확 늘어난다는 거죠. 3년도가 6개월인데 똑같이 신고 내용 연수 한다. 그러면 과다하게 감가상각 송금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환산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상각 범위액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 연수 특례가 있죠. 특례 내용 연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특례 내용 연수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특례 내용 연수, 이거는 사유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건 특례 내용 연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례 내용 연수를 적용받으려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잔존가액이죠. 세무상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시 잔존가액,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가액은 0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존가액을 법인이 임의로 추정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기업의 계산 잔존가액은 내용연수 종료 후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한다. 하지만 세법은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그 이유는 잔존가액을 임의로 정하면은
이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 잔존가액은 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 완료 시의 비망 계정입니다. 이건부터 볼까요? 정률법 상각률 계산 시 잔존가액. 정률법에 의한 상각 범위를 계산한 경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 5% 이하가 되는 3년도에 상각 범위에 계산한다. 뭐 이거는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잔존가액을 영원하는 경우 정률법 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률법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 그리고 미상각잔액이 최초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되는 경우 그 경우 상각 범위에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상각 완료 자산의 비망 계정이죠. 비망 잊지 말자는 겁니다. 법인이 감가상각에 종료된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해서 이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비망 남겨둔다. 여기 보시면 세법은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의 5% 1,000원을 또는 1,000원 중에 적은 금액을 비망 계정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런 세법상 잔존가액이 0이므로 상각이 완료된 후에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비망 계정으로 사후 관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산이 처분하는 경우 그 비망 계정 있죠. 1,000원. 1,000원은 송금에 산입함으로써 소멸시킨다. 이렇게 비망 계정을 남겨둠으로써 회사가 자산의 처분 이익을 누락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감가상각을 했지만 이 자산이 처분 가치가 있는 경우겠죠. 처분 가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가치가 20년 지나도 오히려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나중에 이 법인이 만약 잔존가액을 0으로 하면은 처분 이익을 누락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망 계정 1,000원 남겨둬 가지고 끝까지 사후를 해가지고 그 건물 처분하는 경우 이때 비망 계정 1,000원은 송금에 산입하여 선물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감가상각 방법 선택이죠. 일단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